네, 경제는 김우빈 시작하겠습니다. 우 담당 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영원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빈 담당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먹고 부자 경제학자 홍기빈입니다. 먹고 부자는 또 뭐예요? 예, 그 제 좌우명입니다. 먹고 튀자가 아니라 아니, 먹고 부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먹고 노는 게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뭘 또 예. 경제까지 가. 아니,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 먹고 노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일단 먹고 보자 이런 거는 뭐 뇌물 받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이,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뇌물이 어디 들어와요.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먹어야죠. 아, 그래요? 예, 눈앞에 있으면 주로 음식이니까. 생존의 몸부림. 뭐, 아이 즐겨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우석진 교수께 좀 여쭤봤는데, 뭐 요즘 아까도 이제 뭐 인터뷰에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가불추경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석진 교수님도 뭐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문제가 뭐 어마무시하게 많죠. 어마무시한 정도. 어마무시하게 많고, 저는 이제 기재부가 가공의 숫자를 만들어내 가지고 국민을 호도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혹시 기재부에서 연락 안 받으셨어요? 연락은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그 기자분들하고 조금 뭐 인터뷰를 조금 했는데 기재부에서 그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반박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오, 그래요?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근거 없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근거 있는 추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뭐 복잡한 얘기 하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도 세수 추계도 틀렸고 한 60조 틀렸거든요. 60조. 올해도 이제 53조 틀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아무 정보가 없어도 이렇게 틀리지는 않아요. 너무 크게 저번 거 틀렸다? 찍으라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찍어도 그 정도까지 틀리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크게 틀린 이제 기재부가 이번에 계산한 거는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못 믿겠다, 야, 그거. 이제 이런 이제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 거고, 네. 이거를 믿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모형에 의해서 이렇게 추계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봤을 때 이 정도가 중간 정도 시나리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줘야지 듣는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지. 난데없이 53조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저는 거기서 일단 일반인 입장에서 진짜 궁금한 게 그러면 그러니까 작년 기준 60조 틀렸다라는 거잖아요. 정확한 61조 작년에는. 그러면 기재부가 실력이 없어서 말 그대로 틀린 겁니까? 아니면 지출을 어떻게라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뻥튀기 했던 겁니까? 아니 뻥튀기가 아니라 정반대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잡을 때는 확 줄여버렸던 거 의도적인 겁니까? 아니면 실력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61조 대충 뭐 60조 틀렸는데 2020년에 짰기 때문에 2021년도 상황은 예측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다. 왜냐하면 2020년은 굉장히 경제가 막 쪼그라들 때인데 코로나 이제 첫 해년도. 예, 우리가 잘 몰랐을 때 기업들이 2020년도 후반부터 수출을 무지하게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재정 정책을 좀 세게 가고 돈도 많이 풀고 하니까 세계적인 수요가 막 살아나면서 우리나라 물건이 막 수출이 잘 됐던 거거든요.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 2021년도에 까보니까 세수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주로 법인세였습니까 그러면? 뭐 법인세하고 뭐 그 부동산 관련된 세금들이 많이 크죠. 들어왔죠. 예, 그래서 기업들이 성장을 많이 했고 투자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자산들이 또 뛰기 시작하니까 거래세도 많이 들어오고 양도 차익도 들어오고 또 이제 부동산 관련된 세제가 강화된다고 하니까 뭐 상속 증여도 많이 해가지고 증여세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60조 틀렸다 이런 거는 우리가 봐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0년 대비 2021년도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사실 봐주기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게 있어요. 작년도에 세수 실적이 국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정부가 600조를 쓰는데 그중에 수입이 344조였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 얼마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냐면은 343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 실적치보다도 사실은 조금 더 작게 예측이 된 거예요. 뭐 그런 뭐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기재부의 설명은 우리가 2021년도 여름에 낸 거다. 여름에 낸 거고 실적은 이제 2021년도 12월까지 가봐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물론 그 정확한 실적은 또 몇 달 더 지나봐야지 나오는 거죠. 여하튼 우리가 일찍 예측을 했기 때문에
뭐 틀렸다. 정확하게는 틀릴 예정이다. 뭐 이런 거죠. 근데 틀릴 예정이다. 틀릴 예정이다. 예. 틀릴 예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아플 예정이다는 들어봤는데. 네. 예, 틀릴 예정이다. 사과할 일을 할 예정이다. 예, 사과할 일을 틀릴 예정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예. 그 작년에 초과 세수가 많이 나올 거라는 거는 여름에도 알았고 또 업데이트해서 2021년 11월 달에도 알았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기 전이기 때문에 네. 뭐 여차하면 수정 예산이라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업데이트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그 그러면 얘기는 잠깐만요. 제이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때 청와대나 민주당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건데 좀 이제 그 기재부에서도 뭉개고 있는 거죠. 이런 뭐 정보가 업데이트해서 안 들어오는 건데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절에 그럼 청와대하고 당이 조금 더 이끌고 나갔어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맨파워가 조금 떨어지고 청와대 이제 스텝이라고 하는 게 다 기재부 라인으로 다 장악됐기 때문에 그쪽이랑 손발 맞추는 거지. 이게 국민의 관점에서 뭐 이제 조금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거는 좀 동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청와대는 기재부 라인이 꽉 잡고 있었고 그러니까 다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기재부하고 이제 그 숫자 싸움할 실력이 안 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간단히 정리하면 지금 나오는 논의를 봐도 화만 내는 거지 뭐가 어디에서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 지금 전혀 나오지가 않잖아요. 제가 이제 뭐 우석진 선생님이 저 전문가시니까 제가 그냥 좋은 말을 좀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래요. 아까 저 기대를 하는 세수를 기대한다는 측면이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그 세수가 그 올해 말에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거냐, 소득 증가가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되냐 다 바뀌잖아요. 그게 연초에는 정확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올해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첫 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죠. 뭐 2020년 워낙에 또 돌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돌발 상황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프로젝션을 하죠. 그러니까는 이런 요소를 감안을 해가지고 지금 추측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그런 추산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치니까 이거를 뭐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만약에 틀리면은 중간이라든가 사후적으로 뭐 단계 국채를 발행한다든가 뭐 이렇게 메꿔요. 근데 여기서 청와대라든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걸 갖다가 여러 변수를 넣어서 모형을 돌리고 그래서 추산을 하는 건 굉장히 뭐랄까 디테일하고 이 테크니컬한 과정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많은 맨파워가 필요하고 그 전문적으로 그걸 해오셨던 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관련된 관료기구가 할 일이죠. 그러니까 청와대라든가 민주당은 전체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고려라든가 이런 기조를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것까지 규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아까 이제 이 초과세수가 53조가 발생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도 좀 황당했던 게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되니까는 좀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근데 올해 변수는 저게 있죠. 그 인플레이션하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아까 그 말씀 나눴지만은 교수님 말씀드린 대로 명목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세수가 명목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랑 같이 올 경우엔 경기 침체가 동반이 되니까 어떤 소득 증가라든가 자산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예측하고 틀리게 이게 프로젝션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이 많은 해래 가지고 53조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이런 예측이 가능한가? 저도 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상당히 국민들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는 게 초과 세수라고 하는 건 사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걷어봐야 한다. 일단 원래는 그래야 걷어보고 되죠. 나니까 그렇죠. 예. 세수가 더 들어왔네. 더 들어왔더라. 그럼 이걸 더 쓰자. 아니면 국채 발행에 뭐 발행한 걸 갚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거 정확하게 지금 3월 달까지 세수를 보고서 예측을 한 거예요. 프로젝션을 한 건데 그래서 정확하게는 기대 초과 세수예요. 예상한.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비유를 하면 직장인이 그 올해 임금 인상률이 10%가 되니까 연봉이 10% 되니까 미리 쓰자. 이 개념하고 비슷한 거죠. 그거는 진짜 잘 봐준 거고. 우리 회사도 오르겠지. 잘 봐준 비유고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어떤 비유를 쓰냐면은 내가 오늘 퇴근하면서 로또를 복권을 하나 샀는데 자 소고기 먹으러 가자.
돈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들어올 거다. 돈이 들어올 것 같은 소고기 먹으러 가자.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 지금. 센 발언 아니까? 그러면 이게 53조 초과가 안 될 거라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저는 어렵다고 보죠. 어떤 어렵다고 점에서?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확실한 부분이 있고 확실한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3월 달까지 이제 법인세라는 게 있는데 법인이 내는 건데 올해 걷는 법인세는 작년에 법인이 영업해서 번 돈에 기초해서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12월 법인, 3월 법인 이렇게 해가지고 결산을 보통 이제 12월, 3월에 보통 법인들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인의 95%는 12월 법인이에요. 예. 12월에 결산을 하고 영업이익이 확정이 되고 그거를 3월 달에 납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법인세법에 따르면은 3, 4월에 분할 납부도 가능해요. 한 번에 다 낼 수도 있지만은 나는 50% 3월 달에 내고 4월 달에 50% 내겠다도 가능해요. 그래서 3월 달에 걷어 보니까 보통보다 10조가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기업들이 세금을 먼저 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될 수 있으면 늦게 내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현금 들고 있다가 이자를 조금 더 받아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그렇죠, 내면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50%씩 분납하기 때문에 3월 달에 10조 들어왔으니까 4월 달에 분납한 게 10조 들어오면은 20조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온다. 그런 식의 계산이에요? 그겁니다. 거기에 뭐 대단한 모형이 있을 것 같지만은 대단한 모형은 없습니다. 지금 이 계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20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해 영업을 또 법인들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8월 달에 이제 중간 예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법인세. 올해 번 거에 대해서 미리 납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보통 올해 낸 거에 50%까지 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추가적으로 20조 지금 3, 4월 달에 20조 들어왔으니까 그거의 절반인 10조 들어올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올해 30조 추가로 들어온다. 너무 계산법이 너무 그런 거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게 거기에 뭐 대단한 모형이 있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오한 게 있는 게 아니었나 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무슨 박사들이 다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네. 무슨 전문가들이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시본 공무원들이 그리고 공무원 시험 본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 수학도 아니고 산수 수준이고 뭐. 엑셀입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제가 그냥 평범하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도 좀 의문이 생기는 게 청와대나 민주당 그러니까 맞으면 정치 쪽에 있는 분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만약 여당인 경우에는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한 거는 좀 많이 차이가 좀 나는데 왜냐면 우리도 계산해 볼 수가 있죠. 12월 법인 결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대충 계산해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랑 차이가 좀 나는데 니네 한 거랑 좀 틀려. 업데이트 언제 할 거야? 요거를 지금 추경호 장관이 한 거죠. 추경호 장관이 이제 보니까 세수 다시 한번 계산해도 될 것 같은데 요걸 한 거고 만약에 지금 20조가 지금 3, 4월 달에 더 들어왔다고 치면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절하고서 돈 써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저도 뭐 문재인 대통령 비판도 많이 했지만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욕도 엄청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초과세수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정책 덕이다. 그러니까 기업 활동은 활발했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법인들이 활발하게 해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2021년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세수가 20조가 더 들어왔다는 얘기는 3, 4월 달에 더 들어왔다는 얘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법인 활동이 더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거 이제 쓰는 이번 그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저를 한번 크게 한번 하고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의심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인수위가 출범하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3월 중에 그 기재부가 추경안을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네네네. 그럼 3월 중이거든요, 그게. 근데 3월 달에는 법인세 납부가 끝나지도 않을 때예요. 그러면 그때 보고한 안에 재원 조달 방안이 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 거였다고 하면은 이미 2월 달에는 알고 있었다. 기재부가. 왜냐면 12월 결산이 끝나고 나면은 중요한 100대 기업만 서베이를 쭉 해보면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야. 그래서 2월 추경할 때도 사실은 알았을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의심입니다. 제 내피셜로 의심인데.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비유적 표현으로 이렇게 쓰니까 저도 쓰겠는데 기재부가 장난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 불확실할 수도 있지만은 뭐 그래서 지금 5월달에 보니까 3월은 그 법인세 수 실적이
그 실현이 됐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지금도 사실은 불확실하거든요. 저는 이게 장난이라고까지는 그 생각이 장난을 쳤다라고까지는 생각이 안 되지만 한 가지 좀 아쉬움이 남는 게 1월, 2월에 그 소상공인 그 손실 보상 문제로 이거를 액수를 어떻게 할까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뭐 정확한 액수까지는 몰라더라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후하게 좀 쓸 수 있는 여지는 있었던 게 아니 그걸 이미 알고 있지 않았느냐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이제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은 네. 우리 기재부가 돈을 써야 되는 시점에서는 민기적거리고 돈을 못 쓰고, 없다라고 그러고. 예, 네. 지금 또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돈을 막 이제 쓸어 담고 있고, 막 쏘고 있고. 그렇죠. 타이밍상 그렇죠. 예, 타이밍상 2월달, 3월달 힘들 때 사줬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이제 굉장히 힘든 시기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타이밍을 잘못 맞췄다. 근데 정보는 아마 2월달에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 드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그 우석진 교수님의 진단에 따르면 53조가 다 안 거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정리라면 그러면 두 가지 포인트인데 53조가 왜냐면 이제 그 지금 20조 추가적으로 들어온 거는 작년 거기 때문에 확정된 거예요. 근데 올해 들어올 거는 올해 기업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다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축될 가능성이. 홍 소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경제가 쪼그라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기재부가 가정했던 여러 가지들이 작동 안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기대 초과 세수기 때문에 네. 돈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네,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대를 했는데 그만큼 돈이 안 들어오면 지금 그 정부가 발표한 거 국채 발행 일체 안 하고 다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정도 안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벌써 그건 연말이고 네. 지금 당장이 문제예요. 당장 돈이 없어요. 아, 그래요? 돈이 없죠. 기대 초과 세수니까. 그렇죠. 초과 세수가 53조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금고에는 쟁여놓은 돈은 아니죠. 없어요, 당연히. 돈이. 그러니까 어디서 꿔서 해야 된다?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법인 세수가 조금 더 들어왔고 근로소득세가 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임금을 많이 올려줬어요. 대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많이 해주고 아, 대기업은 그랬나요? 네, 보너스도 지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금이 좀 더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총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3월 기준으로 22조가 더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예상했던 것보다 22조가 더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네. 그리고 상반기가 하반기보다는 조금 더 돈이 좀 많이 들어와요. 하지만 59조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일단 돈을 빌려 적자 국채 발행해. 국채 발행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기재부라고 하면은 우리가 쓸 돈이 있는데 나중에 돈이 들어올 거야. 그럼 어떻게 운영하는 게 맞냐면은 일단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 돈을 쓰고 연말에 다 갚아버리면 돼요. 그럼 중간에 이자 비용이 좀 들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만큼 갚아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적자 국채 발행하기 때문에 그거 안 한다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중앙은행에서 차입할 수도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예. 미안한데 돈 없는데 한국은행 꿔주라. 정부의 은행이잖아. 돈 좀 빌려줘. 30조만 찍어가지고 좀 줘. 들어오면 갚을게.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것도 보통 요즘에는 중앙은행 차입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옵션에서 지워버리면은 남는 게 다른 사업에서 빼오는 거예요. 예. 다른 사업에서 니네 자꾸 쓰지 마. 당분간 쓰지. 당분간 쓰지 마. 당분간 쓰지 말고 일단 그 돈 우리가 먼저 쓸게. 그래서 요 돈 쓰고 그 사업은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들어오면 돈 들어오면 하반기나 중간 지나서 우리가 집행해 주겠다. 그건 이제 지출 구조 조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야산 삭감한 거는 또 별도예요. 이거는 이건 정상적으로 가는 거 사업을 항목과 예산은 그대로 있는데 집행 시기만 뒤로 미루는. 집행 시기를 이제 조정을 할 거예요. 조정할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안 좋냐면은 우리의 지금 그 예산 집행 관행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조기 집행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 사업을 평가할 때 집행 실적이 미비하면은 걔를 뭐 미흡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예컨대 6월달까지 가면은 평균 50% 이상 지출하도록 그렇게 이제 압박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먼저 쓰고 그런 사업은 하반기 해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 뒤로 밀리고 있는 건지 이건 구조조정과 별개로 그렇죠.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예. 정부의 사람들 다 작동하고 급하잖아요. 있습니다. 급한데 이것 때문에 뭐가 뒤로 밀리는지에 대해서 기재부가 이제 조금 의회 심사 과정에서 이제 밝힐 필요가 있죠. 그리고 민주당도 그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근데 그럼 이거 추계하고 뭐 하는 게 다 그 기재부 예산실입니까? 파트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뭐 이제 총괄은 예산이죠. 총괄은 예산이고 그다음에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세제실 선수들이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졸제 무능한 데가 돼버린 거잖아요. 거기가 반성을 지금 하고 있죠. 반성문 쓰고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 오차가 막 53조가 날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니네 뭐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 우리는 틀릴 예정, 우리는 무능하고 틀릴 예정이고. 예. 그렇겠네. 예. 예. 근데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은 그 위에 수뇌부들이 다 시켜가지고 다 지휘해가지고 따라서 한 건데 우리는 집단적으로 세제실은 무능한 집단이 됐다. 그래서 불만이 좀 있고 네. 더 문제는 그 수뇌부들이 지금 영전들을 하고 있어요. 어허. 어디에 수뇌부들이요? 그 세제실과 관련된 예컨대 뭐 제가 뭐 사람 이름까지 되는 건 좀 그런데 그 2월 달에 이제 뭐 여당 야당 그때 민주당하고 이제 국민의힘하고 합의해 와도 우리 예산실은 그런 거 받아줄 수 없다 추경. 그리고 막 엄청 쏘아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영전했습니다. 승진했어요. 높은 자리에 올까 높은 자리에 갔습니다. 예. 갔고 그 다음에 그 1월 달에 작년에 세수치가 틀렸기 때문에 있던 사람 경질하고 새로운 사람 앉혔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이네 반성문 써. 그리고 그 사람도 지금 영전해가지고 딴 자리로 갔습니다. 그거 무마시키려는 건가요? 이렇게 뭐 그렇게 모르겠어요. 말해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제실 실무 직원들은 상당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 예측하고 이러는 게 또 많이 먹는데. 근데 반성문 쓰라 그러고 왜냐면 국채 발행하면 스무스하게 가는 거예요. 국채 발행하면은 스무스하게 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지금 반성문 쓰고 없는 돈을 가지고 이 항목관에 조정해가지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추경호의 기재부가 가공의 숫자 초과세수를 만들어 중간에 껴 넣어가지고 이 국면을 이 국면을 넘어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결국은 연말에 가서 뭔가 터질 수도 있는 겁니까? 연말에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컨대 세수가 그만큼 안 들어왔다. 그러면 다시 국채 발행을 해야 되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아무튼 600 플러스 알파 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개념을 보전금으로 바꿨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소급 적용 안 하는 거니까 이걸로 퉁치자 아마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이 600 플러스 알파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안철수의 설명이 좀 낫다. 안철수 의원 인수위원장 시절에. 거기는 과학도 있고. 아니 좀 차등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차등 지급도 있고. 지금도 차등 지급 조금 들어가 있긴 해요. 600만 원 플러스 차등 지급 조금 들어가는 알파에서 차등한다. 알파에 차등한다고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무슨 과학이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나 사실 추경호 아닌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인수위안은 여러 가지를 고민한 흔적들은 보여요. 물론 이제 이게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비판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전 정부와는 조금 다른 뭔가 좀 고민한 흔적이 보이고 피해 많이 본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많이 보상해주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피해 지원금이었죠. 그때 이름이. 그렇죠. 근데 뒤에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이런 개념이에요. 뒤에 이제 사실 추경호안이 제가 버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추경호안이 나온 안이 이 안인 거예요. 완전 거칠고 투박하죠, 그냥.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한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금액만 증액이 된 것뿐이지 무슨 과학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제가 그 약간 새길 빠져서 하나 평소 궁금했던 거 하나 두 분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도 이제 그러면 왜 민주당은 기재부를 견제 내지 컨트롤 못했느냐 이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은 항상 입법 과정에서 정부하고 이제 씨름하다 보면 판판이 깨지는데 국회가 왜 그러느냐 이랬더니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두 분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정부 같은 경우는 각 부처별로 밑에 그러니까 산하 연구기관들을 쭉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는 그게 없다. 기껏 있는 게 입법조사처 하나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논리나 어떤 뭐 수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밑에 그런 조사 연구기관을 대폭 늘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국회 밑에는 이제 입법조사처 말고도 예산정책처라고 있긴 있죠. 기재부 역할을 하는 예산정책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출발할 때는 뭐 아주 뭐 너무 좋은 기관이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출발하고 한 뭐 10여 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전문성이 지금 쌓여 있어서 사실은 그 이 실력으로 보면은 기재부는 순환보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 쌓이지가 않아요. 공무원들 우리가 다 뭐 아시겠지만 거의 제너럴리스트잖아요. 네. 기재부도 세제실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제너럴리스트예요. 세제실만 그 안에서 순환하기 때문에 거기만 스페셜리스트고 보통 제너럴리스트예요. 근데 예산정책처는 한 업무를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비등비등해졌다고 이제 사실은 보는 게 그래요? 맞는데 그럼 왜 거기 도움도 못 받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에서 네. 구체적인 질문을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거를 해주세요. 예. 근데 민주당의 맨파워가 저는 이제 민주당 구성이 이제 뭐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은 소형 로펌의 연합체다 이렇게 보거든요. 군소 로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연합체이기 때문에 경제나 재무 뭐 이런 뭐 재경이나 아니면 뭐 세제나 이쪽으로는 영 아니다. 그 기재위 구성을 보면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세법을 다뤘느냐 이렇게 보면은 그 연장선에서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은 아까 지금 그 국회 안에 그 지금 그 저 조사 인력들 있잖아요. 연구조사 인력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분들 능력이 출중해요. 이게 뭐 지식도 그렇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경륜도 다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개개인의 역량 부족한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닌데 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회하고 스웨덴이나 다른 나라 의회하고의 그 예산 저거의 문제인데 그냥 무식하게 투박하게 말씀드리면은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너무 많은 예산을 가져가요. 국회를 운영할 적에 그러니까 많은 예산들이 어디 가면은 조사 기능하고 입법 기능하고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이쪽에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해서 그거보다 근데 국회의원 받아간 세비가 더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원칙적으로 이게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무슨 날고 뛰는 무슨 그 신통한 홍길동 같은 재주를 피울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걸 기대하지도 않고. 어찌 보면 국회의원들은 제너럴리스트가 맞을 수도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 아주 소박하면서도 정확한 얘기들을 하면 되는 거라서 구체적인 조사라든가 입법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 어떤 조사 인력 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는 그런 게 아니고 이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모두 다 자기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소상 저것처럼 자영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이제 비서관이라든가 보좌관 이걸 비서라든가 보좌관을 거느리고 다 따로따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예컨대 이제 국민의힘에 보면은 뭐 계보들이 쭉 있지만은 뭐 유승민, 뭐 이해운, 지금 여가부 장관 되는 김현숙, 뭐 유경준 지금 뭐 경제학 박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다 정책을 다 전공으로 하고 있고. 근데 민주당의 세제 관련돼서 뭐 없어요, 그냥. 김진표 의원 한 명 있네. 김진표. 그러니까 김진표 하여간 조금 오래됐죠. 근데 조금 오래됐는데 그분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분도 이제 뭐 기재일을 하시는 건 아니니까. 지금 법사위가 있잖아요. 하여간 그 이런 이제 그 재정이나 뭐 세제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정작 그런 선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들이 뭐 별게 없죠. 그러니까 근데 뭐 민주당에서 이제 그나마 들을 만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이제 그 이용우 의원. 그다음에 뭐 홍정민 뭐 이런 분들이 조금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데 그게 뭐 목소리가 크지가 않으니까 거기서 묻히게 되죠. 조금 전에 그리고 그 개개인들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개인 플레이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자기들에게 정치적으로 좀 더 이렇게 튈 수 있는 소재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한 건으로 가니까 전체적인 어떤 관리라든가 전체적인 그 조사보다는
그 어떤 특별한 정치 쟁점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러면 그게 당 정책위 차원에서 좀 해야 될 것도 하고 조정할 것도 조정해야 되는데 정책위가 그 기능을 하느냐 또 이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정당의 정책위가 그렇죠. 그 기능을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정보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늘 보고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보고는 늘 기재부 입맛에 그렇죠. 다 걸러진 맞는 보고가 다시 정보들이죠. 올라오는 거죠. 휘둘리게 되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그 조금 전에 우석준 교수 말씀에 뼈 아픈 게 있네요. 입법조사처라고 아주 그러니까 그 유능한 기능이 있는데 입력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산정책처. 뭘 물어봐야 될지를 모른다. 예. 그렇죠. 예. 질문하기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는 법인데.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 정도로 할까요? 네. 하고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넘어갈 텐데 우리 홍기빈 소장님이 가상 99.999%가 폭락했다면서요. 뭐 거의 바닥이 된 거죠. 예. 아니 어떻게 일단 근데 네. 이 가상화폐 얘기는 또 머리 복잡해지고 전 지금도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돼. 예, 가상화폐. 그렇죠. 예.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 오늘 제 유튜브에 그 설명하느라고 어제 주말에 쫙 지나갔는데. 전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어 가상화폐. 예. 제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얘기 다 뺄게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 사태의 원인 시작은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 사태의 출구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어려워지네.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예.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가상화폐 시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저 비트코인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굉장히 등락이 심하다. 네. 막 그냥 어마어마했다가 뚝 떨어졌다. 머스크 생각나요, 머스크. 일론 예. 머스크. 그래서 이 가상화폐 시장 요거는 초기 얘기고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근데 이제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죠.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 시장이 스스로가 너무 이렇게 들쭉날쭉하다 보면은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은 가상화폐 중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 비트코인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코인은 이것도 가상화폐긴 한데 가치가 항상 1달러, 그러니까 달러 가치랑 고정이 돼 있는. 그래서 가치가 등락하지 않고 항상 그 달러와의 교환 비율이 일정하게 돼 있는 코인이다. 이런 장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래요. 안정화 코인.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렇게 하려면은 이 코인을 발행한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이게 뒷배경으로 가지고 있어야 이게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가치를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자산을 근데 이렇게 하면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그냥 은행의 지급준비금처럼 꼼짝없이 현금이라 말하는 건 어폐가 있지만 운용도 못하고 그냥 쥐고 있어야 되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쪽에서는 좀 불만이 있겠죠. 이걸 계속 쥐고 있어야 된다. 당근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그 업체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이걸 슬쩍슬쩍 좀 무슨 주식도 샀다가 뭐 다른 코인도 샀다가 이런 식으로 운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미국 그 정부에서 한번 그 철퇴를 맞고 너희들 딴짓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100% 뱅킹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100%, 150% 이상으로 그 뒷배경이 되는 자산을 꼼짝없이 이렇게 지급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어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코인 시장에서 일반 여러 가지 코인이 있습니다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 USDC라든가 USDT 같은 이런 코인들이 이제 제일 유명한 코인들인데 요거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가치가 변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그거를 요구하고 있고요. 네, 이런 식의 규제. 근데 요번에 테라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렇게 돈을 쌓아놓고 있다 보면 너무 손해잖아요. 저 업체 입장에서는 운용도 못하고. 우리는 이걸 돈을 쌓아놓지 않고도 요 1달러의 가치를 꼼짝없이 유지하는 아주 튼튼한 코인을 만들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어떻게? 그건 좀 이따 들어보세요. 그 코인의 이름은 테라입니다. 테라. 테라가 갑자기. 지구예요. 지구. 뜻이. 저는 술 생각했는데. 그렇죠. 예, 참이슬도 생각나고 뭐 처음처럼도 생각나고. 예. 그래서 테라라고 하는 지구라고 하는 뭐 그 아주 안정된 코인을 만들겠다는데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럼 너희들은 그 정부 요구한 대로 이렇게 지급 보증금을 쌓아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가치를 유지하겠다는 거냐. 장치가 두 개가 있어요. 이걸 프로토콜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우리말로 거칠게 옮기자면 사전 협의 이쯤 되겠죠. 두 개, 하나는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건데 앵커 프로토콜은 뭐냐면요. 누구든지 우리가 발행한 테라 코인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테라를 예치를 하면은 20%의 이자를 보장하겠다. 오, 소리 나오시죠? 20? 예. 와, 지금 은행 넣어봐야 뭐 3%, 4% 뭐 기껏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20%면 굉장히 고금리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이거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이 테라코인을 항상 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테라코인에 대한 수요가 항상 있으니까 테라의 가치가 일정 이하로 떨어진 걸 막을 수 있겠죠. 잠깐 계산법이 되게 간단한데 그렇게 따지면? 예. 그 문제는 고금리죠. 20%를 어떻게 감당할 그러니까. 거냐. 근데 어쨌든 20%를 그냥 질른 겁니다. 20%를 주겠다.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요걸 앵커 프로토콜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테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 테라를 가져간다면 이걸 달러로 바꾸고 싶은 사람이라든가 그래도 이 테라의 가치의 안정을 못 믿겠는 사람들한테서는 루나라고 하는 또 다른 걸 발행해서 우리가 그걸로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루나는 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테라는 지구잖아요. 루나는 달.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으면은 루나라고 하는 게 위성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온전한 화폐가 아니라 토큰 같은 건데. 그래서 요거를 테라를 그래도 못 믿겠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테라는 1달러하고 연동돼 있으니까 루나는 루나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루나 시장은 계속 바뀌는데 언제든 약속한 테라만큼의 달러로 바꿀 수 있을 만큼의 루나를 찍어주겠다. 그러니까 루나하고는 테라하고는 가치가 연동돼 있는 게 아닙니다. 테라가 달러하고 연동돼 있고 네. 그 달러를 루나로 채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네네네.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괜찮네. 그래가지고서 이게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두 가지 장치 다 그렇게 황당한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20% 금리다 그러니까는 이건 뭐 폰지 아니냐, 금융사기 아니냐 이러는데 높은 금리만 가지고 폰지란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실제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업체들 중에는 30%를 내건 곳도 있어요. 이자 그리고 30%? 이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우리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게 영국의 중앙은행 그러니까 영국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이라는 곳인데 여기도 1694년에 처음 만들어질 적에 엄청난 금융혁신이니까 사람들이 못 믿잖아요. 이때 예금을 예치하려고 8% 금리를 내걸었거든요. 그때? 근데 8%가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런던 금융가의 속담으로 8%면 달나라에 있는 돈도 끌어올 수 있을 정도의 고금리였어요. 그러니까 20%라는 숫자만 가지고 폰지란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루나라고 하는 보조 토큰을 발행을 해가지고 이걸로 그 테라의 가치를 저거 하겠다. 요것도 경제사의 복본위제라고 그래가지고 금만 본위화폐로 쓰는 게 아니라 은도 보조화폐로 쓰겠다. 그다음에 이제 달러 때도 달러만 본위화폐로 쓰는 게 아니라 파운드가라든가 옌 같은 걸로 보조화폐를 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통화제도에서 이렇게 낯선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요. 지금 아까 말한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경우든 아니면 복본위제의 경우든 금융시장은 태양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어떤 법칙으로 정밀하게 또박또박 굴러가는 데가 아니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고 언제 무슨 사기꾼이나 어떤 천재들이 뛰어들어서 뭘 할지 모르는 곳인데 뭐 작전도 벌어질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이걸 경영하려면 이거를 노심초사하는 금융인들이 계속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기발한 방법으로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가상화폐는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으로 운영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약속이 있죠. 120% 그러니까 20%를 얹어준다라든가 그다음에 루나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연동 비율로 바꿔준다라든가 걸 갖다가 알고리즘 일종의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되니까 이 금융시장이라는 데서는 이게 자칫하면은 아주 뛰어난 머리 좋은 트레이더들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공격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봐야 돼요. 이러면은 다른 경우에는 일반 금융의 경우에 가령 공격이 들어온다면 이걸 방어하는 기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이건 알고리즘 자체로 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요 테라 루나 이전에 이 비슷한 시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타이탄 코인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게 작년 6월에 한번 비슷한 과정을 겪어서 아주 대폭락을 한 적이 있어요. 뭔 코인이 이렇게 많어? 요 그냥 코인 아닙니다. 요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러면은 이렇게 금융시장이나 이 가상화폐 시장에 있는 이 금융의 복잡한 논리에 충분히 다 알고리즘이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알고리즘이 모든 경우를 대비했느냐.
그게 거기 부실함이 있다라고 하는 게 타이탄 코인 때 밝혀졌기 때문에 요 테랄루나 코인의 경우에도 작년부터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모든 걸 다 예측해서 대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던진 거예요. 이 알고리즘으로 이 금융이라는 판을 다 대응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알고리즘을 계속 보완해 나간다든가 알고리즘도 계속 진화해야 되는데 여기가 논란의 지점입니다. 이거 충분히 노력을 했느냐 업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충분히 노력을 하기보다는 안팎으로 논란만 많고 이걸 SNS라든가 언론 플레이 같은 걸로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비판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러다가 지금 벌어진 사태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우려되는 어떤 금융시장의 공격이라든가 예상하지 못한 사태 있죠. 그게 올해 2월, 3월에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러면은 보통 금융시장의 다른 종류의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 이걸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든가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 안 되면 거래 정지, 뭐 디폴트를 한다든가 이거는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불가능해요. 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에 한번 걸려들면은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인데 데스 스파이럴이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북해 쪽에 보면은 바다가 이렇게 소설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배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소용돌이 생기는데 거기 일단 빠져들었으면 뭐 나오는 게 불가능한데 끝나는 거지 뭐. 루나하고 테라의 가치가 지금 말한 알고리즘으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손대거나 개입할 수도 없이 한쪽이 심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작동을 해서 아주 짧은 순간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제로가 돼버릴 수 있다. 그게 이번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은 쟁점은 두 가지인데 아까 지금 제기하신 대로 가상화폐라고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곳인데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계 같이 그렇게 정밀하게 굴러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글에 더 가깝거든요. 이 세계를 알고리즘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하고 두 번째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일반 금융계에서는 가령 이런 문제가 터지면 법적 책임이라고 하는 건 물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럼 누가 잘못한 거냐 그래도 어디서 이제 좀 험한 말로 삑사리가 난 거냐 등등 해가지고 이게 가능한데 이 가상화폐 이쪽은 이 프로토콜이라는 말 자체도 애매하거든요. 그다음에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사태가 벌어져서 많은 법조인들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분노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법조인들 얘기를 보면 실제로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을 추궁해서 뭔가 하는 게 가능할 거냐라고 하면은 다 회의들을 표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고리즘 개발자한테 물을 수는 없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개발자들이. 알고리즘에는 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알고리즘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업체의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나는 사전 프로토콜 그대로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프로토콜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해버리면은 프로토콜이 뭔지가 다 됐으니까 공개했고 내가 그거 뭐 다 사기친 알고서 것도 너희들 아니다.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보면 끝나는 거니까 이거는 책임을 물을 곳이 애매하고 법적 책임의 문제가 아주 애매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지금 신문을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당선 공약 중에 가상화폐 부분을 갖다가 이게 법제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한 적이 있어요. 법을 정비하겠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화폐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법적 책임 문제 이 제도 정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러면 문제가 이게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 데고 여기서 만약에 규제를 가하면은 가상화폐 시장의 큰 장점인 어떤 진화의 가능성, 혁신의 가능성이 또 위축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또 딜레마가 있는 거죠. 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해법이 없는 거네? 해법이 거의 그 신적인 수준의 알고리즘이 나오지 않는 거 말고는 해법이 없다는 근데 거죠. 이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그 무슨 어떤 업체를 변호하거나 무슨 가상화폐를 어느 쪽 편을 들 생각은 없는데 네.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 화폐 있지요. 네. 이게 실제로 15세기, 16세기에 이제 그 진화하는 과정을 보면요. 거의 똑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1694년에 나타나기 전에 네덜란드도 시도했었고 제노바도 시도를 했었는데 누구나 믿고 쓸 수 있는 화폐를 금이나 은 같은 금속이 없어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게 은행의 진화의 역사거든요. 그 당시에도 똑같은 문제, 법적 책임의 문제라든가 이게 사기 아니냐, 폰지 아니냐 있었는데 제도는 진화합니다, 계속. 뭐 물론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제도의 진화 끝에 결국 나온 거니까 지금 이 가상화폐 시장의 경우에도 이 진화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고 이 진화가 결국은 멸종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생물종의 탄생으로 나타날지 귀결될지 아니, 지금 예측하기 힘들죠. 저는 그럼 시원으로 돌아가서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어찌 보면 저 같은 깡통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궁금증이자 의문점이 뭐로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뭐하러 만들어요? 그냥 있는 거 그냥 쓰면 되지. 아, 예.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상화폐를 따지면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어떤 사람들은 달러도 가상화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달러를 뒷받침하고 있는 게 옛날은 금이었는데 한 50년 전에 금하고 관계는 끊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여러 나라들이 쓰고 있는 화폐의 근본적인 밑받침은 뭐냐면 세수입니다. 국가 세수인데 국가 세수도 분명한 게 아니고 이게 발행량하고 다를 경우에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조금 전에 있으니까. 우리가 짚었잖아. 예, 그래서 그 외환 시장에서 계속 그 모든 화폐 가치가 변동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왜 필요하냐? 지금 국제적인 어떤 그 통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불안정해지고 있는 게 큰 원인이에요. 달러가 그 90년대 이후로 달러 가치가 유지된 굉장히 중요한 장치는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 수출을 해서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면은 미국은 중국 물건을 사주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중국이 벌어들인 돈이 다시 미국 국채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경상수지 자본수지를 양국이 공유한다라는 식의 장치였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처럼 사이가 안 좋아지고 만약에 따로 떨어져 나간다면은 달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위안화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 거냐 등등 이게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미래에는 가상화폐가 아주 많이 쓰이게 되는 가상화폐는 그런 어떤 그 지정학적인 문제하고는 별개로 여기서 항상 표방하는 거는 탈중앙화거든요. 우리는 국가와 무관하다.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탈국가화된 화폐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가치를 보장할 수 있고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세계가 올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미래 가치를 보고서 지금 그 가상화폐에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미중 패권이 갈수록 경쟁이 극심해지는 상태에서 달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위안화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 이럴 바에는 확실하게 지금 100 갈아타자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지금은 별거 아니더라도 미래는 이게 그 세계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가상화폐에서 이른바 기축통화 개념이 나올 수가 그게 아까 스테이블 코인 그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꼭 스테이블 코인 아니더라도요. 지금 그 라틴 아메리카에 보면요. 비트코인을 갖다가 법정 통화로 만들겠다라고 한 나라들도 있긴 있어요. 오, 그래요? 예. 지금 달러하고 자국 통화의 환율이 워낙 불안정하니까. 그러면 가상화폐 영역은 앞으로 갈수록 더 넓어지는 건 거의 그 대세라고 보십니까, 두 분은? 저는 이제 이게 이제 기술과 사실은 경제학 쪽에서 화폐 금융론과의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해요. 그러니까 약간 아까 그 홍 박사님 얘기해 주신 대로 기존에 있던 화폐들은 국가들이 그 발권력을 가지고 예컨대 달러를 많이 발행하기 시작하면 달러 가치 떨어지잖아요. 근데 달러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당히 불안하죠. 예,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다음에 국경과 국경을 넘을 때 수수료도 내야 되고 아니면 통제를 받으니까 그런 어떤 제약을 벗어나기 위한 기술력들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분장,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요거를 한번 넣어보자. 예컨대 내가 필리핀 노동자인데 한국에 돈을 벌었는데 필리핀으로 송금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원화를 번 거를 필리핀 그 화폐로 바꿔가지고 그러면 이제 신고도 해야 되고 수수료도 떼야 되고 그렇죠. 환전 수수료도 내야 되고 그렇죠. 또 중간에 송금 수수료 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아니고 블록체인이나 이런 이제 가상화폐를 이용하면은 내가 여기서 그 가상화폐 구입해가지고 그걸로 바로 보내고 나면은 이제 뭐 그런 규제도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가의 통제에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수수료도 없고 해서 편의가 생긴다. 야, 국가 입장에서 별로 좋은 게 아니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테라의 경우에는요. 그 이름이 다 다른데 미국에서 쓰이는 테라는 UST, 우리나라에 쓰이는 테라는 코리안 T, KRT. 그래가지고 여기는 환율이라든가 그 문제가 없이 테라를 구입하면은 즉각 그 송금이 가능하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그러네. 예, 상속도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요거를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이제 화폐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만들다 보니까 이 화폐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아주 딥한 이해가 없이 만들다 보니까
문제를 가끔씩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가끔씩.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술은 되는데 음. 화폐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컨대 비트코인이다. 그럼 화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거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가격이 가치가 안정화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른다 그러면 내가 이걸 돈 쓸 이유가 없고 내린다 그러면 내가 받을 이유가 없고 안정돼 있어야 되는데 또 안정돼 있으면 이게 또 가상 자산으로서 가치가 없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화폐로서의 기능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 그런 것이 반영되는 이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까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제 달러에 패깅해 가지고 쓰는 건데 이게 예전에 이제 그 화폐가 그 리걸 텐더가 나오면서 법정 대표 나오면서 이게 금이랑 이렇게 태어내 가지고 쓰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러면 화폐가 늘어나는 것만큼 금이 또 늘어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불태한 정책으로 이제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가는 이제 와중에 있는 거죠. 예컨대 지금 우리가 은행에 저금을 하면은 지금 예금자 보호를 해주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 대공황을 겪으면서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면 이런 이 예금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여기 코인 시장에서는 지금 아직 그런 것까지는 돼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지금 최근에 생긴 이런 이 폭락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이걸 누가 보상해 줄 거냐? 개인 투자자의 잘못이냐? 아니 만든 사람의 잘못이냐?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서부 영화 보면은 사실상 그 무법천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안관이라고 있긴 있는데 그 가진 장비라고는 그냥 권총 하나밖에 없거든요. 때로는 보안관이 더 악당이더라고. 예. 그리고 그 보안관이 뭐 클린트 이스트처럼 총이라도 잘 쏘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부 영화의 테마는 여기는 항상 무법천지래 가지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총 실력을 가진 사람들만 주로 날뛰는 그 곳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법적인 어떤 질서라든가 법적인 이게 그 보장돼 있지 않은 곳이에요. 네.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안전장치라든가 제도적인 보장이 없지만 그만큼 혁신이라든가 어떤 그 기대를 뛰어넘는 그 초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거를 리스크를 감내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용감하게 다 서부에 가서 이제 다 권총을 쏘고 그러는데 그래서 코인을 하시려는 분들은 여기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 미국 개척 시대의 서부랑 비슷한 곳이다. 이런 걸 좀 기억을 비유하니까 딱 오네. 예. 그러면 여기 국가에 개입해서 안전장치를 해주겠다는 얘기는 더불어 통제도 한다는 얘기가 이제 거기는 같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세트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코인 시장의 그 특성이 이제 죽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그렇죠. 거죠. 예. 이야 어렵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제 문제가 되겠네요. 예. 아무튼 그럼 요번에 이 경우에는 이 폭락 사태에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구제해주지 않는다. 그건 두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뭐 특별 조치를 내릴 수도 있고 이게 워낙 피해액이 크고 이러니까 미국 정부든 한국 정부든 뭐 또 무슨 조치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다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한 바도 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두고 봐야 되는데 이게 법적인 논리상 그게 어느 만큼 가능할 것이냐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요. 장애물도 많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는 법조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를 좀 하여간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조금 이해는 좀 되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저 같은 분이 아니 발단 같은 큰일 나겠다는 생각만 일단 좀 드는. 권총 잘 쏘시면 됩니다. 네. 권총이 없다니까 아예 없다니까. 자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무석진 명지대 교수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